11월이 참 좋은 성적이어서 좋다, 좋은데 그럼 12월은 괜찮을까? 저희가 흔히 산타랠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미 산타도 왔다 간 거 아닌가 11월에?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아니면 곧 올 건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동시에 나오는 것 같아요.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뭐 전날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선물 지수가 지금 좀 약세로 출발하는 등 그 이번 주 들어서 분위기가 좋은 것만 아닌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가는 아직도 산타랠리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듯합니다. 우선 가장 그 큰 근거로 보는 게 최근에 미국채 10년물 기준으로 미국채 수익률이 상당히 가파르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지금 한때 5.0%를 위로 뚫었던 미국채 10년물 수익률이 4.2%까지 내려섰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또 지난 한 달간 약세를 이어오고 있고요. 이게 결국은 그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 선호 심리의 지표인 비트코인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그리고 월가에서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에서 거래되고 있는 변동성 지수, 이른바 저희들이 빅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주에는 13을 밑돌았습니다. 이게 2020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진 것이고요. 전날 한 3.5% 이상 올랐습니다. 아주 급등했는데 그래도 이제 13.08에 불과했습니다. 여전히 역사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서 올해 마지막 달인 그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스탁 트레이더 알마닉이라는 그런 정시 정보업체가 있습니다. 이 정보업체가 역사적인 그런 그 시계열 분석을 해보니까 다우지수하고 S&P 500 지수가 지금 12월 달, 그러니까 12개의 달 가운데 한 세 번째로 좋은 수익률을 기록한 달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1950년 이후에 다우지수하고 S&P 지수는 12월 들어서 각각 평균 한 1.5%, 1.4% 정도 상승하는 그런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12월을 한 달 동안 그 내지 10% 상승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을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지금 11월 달 주가가 15% 이상 올랐을 경우에 12월 달에는 76%의 확률로 상승하는 통계적 경향을 나타냈다고 지금 월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월가의 그런 상승세가 최근에 매그니피션트 7을 중심으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크게 의존해서 상승했다는 게 동전의 양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다라고 보는 부분도 있지만 윈도우 드레싱,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감안을 하면 이 매그니피션트 7을 중심으로 한 상승세는 계속될 수 있고 연말 산타랠리는 지수 기준으로 보면 분명히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다만 웰스파고의 크리스 하비 같은 전략가는 지금 너무 많은 금리 인하 기대를 선반영하면서 지금 미국 경제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조짐을 좀 과소하게 지금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좀 경고의 목소리도 내는 건 사실입니다. 네, 증시는 그렇고 이 증시가 좀 오르고 있는 게 금리 인하 기대가 사실 좀 많이 녹아 있잖아요. 빠른 분들은 2분기부터 금리 인하 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금리 인하가 그렇게 될 건지 그리고 실제 금리 인하가 되면 증시 상승세를 이끌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의견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2, 4분기까지 이 기간을 이렇게 놓고 본다면 월가는 기준금리가 25bp, 적어도 베이비 스텝으로 인하될 확률은 거의 100%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특히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게 우리 시장의 기대에 좀 부합하지 못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적 성격이라는 그런 그 용어를 동원한 것도 제롬 파월이었는데요. 그래서 2, 4분기까지는 적어도 25bp 정도 선행적으로 경기가 둔화되지 않더라도 아마 지금 금리를 인하할 거고요.
아울러서 지금 소비를 중심으로 좀 그 미국 경기가 빠른 속도로 지금 둔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3, 4분기 GDP가 5.2%로 집계가 됐는데요. 4, 4분기는 아주 급전직하할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지표 등을 감안하면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1, 4분기를 기대하는 연준이 좀 과도하다면 2, 3분기에 적어도 5월달 내지 6월달에는 기준금리 인하가 5월달 인하는 지금 88% 수준으로 지금 반영이 돼 있고요. 6월달 인하는 98% 수준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월간은 내년 2, 4분기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최소한 25bp 인하할 것이다. 다만 시점, 그러니까 이게 1, 4분기로 좀 넘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면 2, 4분기에까지 기준금리 인하 폭이 50bp까지도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반영된 게 최근에 랠리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일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2, 4분기까지 이 금리 인하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내년 경기에 대한 월가의 판단, 그리고 그 지수에 대한 그런 조정 여부, 이게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그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 이게 얼마나 나올지가 향후 연준의 행보를 가늠하는데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월간은 지금 뭐 신규 고용이 한 19만 명 늘어나고 실업률은 한 3.9%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 시장의 예상에 부합할 정도로 많이 둔화되거나 더 큰 폭으로 둔화될 경우에는 아마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한층 증폭되면서 되레 나쁜 소식이 정시를 뒷받침하는 그런 패턴을 좀 이어갈 것으로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며칠 앞도 전망하기 힘든 게 금융시장입니다만, 그래도 저희 인포맥스 라이브는 항상 또 그 전망을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그럼요. 하니까요. 네. 월가에서는 또 뉴욕에 계시니까 내년 전망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인 것 같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기준금리 인하를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월가의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침체되는 건 알겠는데 그 침체의 폭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할인율에 해당하는 기준금리가 인하를 시작하면 S&P 기준으로 5천선을 위로 뚫을 수도 있다, 이런 게 대다수 투자은행의 그런 시각인 것 같고요. 근데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이제 거시경제 여건이 상당히 나빠질 텐데 S&P가 5천까지 가는 건 좀 너무 과도하다. 되레 한 4,200선까지 하락 조정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극명하게 엇갈리는데요. 이건 아마 내년 1, 4분기쯤에 그 연준의 그런 행보를 보면 가닥이 잡힐 것으로 그렇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아쉽게도 지금 오늘이 이제 뉴욕에서 마지막 방송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8월에 개편이 되면서 우리 특파원님하고 처음으로 이런 시간을 갖게 됐는데, 이 앞에 1시간 40분 정도는 되게 좀 시장에 아주 깊은 얘기, 한국적인 얘기를 많이 했다면 나머지 20에서 25분 정도를 좀 다른 관점을 주셔가지고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제 3년간 특파원 생활이 끝나는데 3년 동안 느끼셨던 이 뉴욕의 소외, 뭐 이런 정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팬데믹이라는 게 뭐 여러분들 모두 다 아주 인생에서 아주 큰 의미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그런 이 팬데믹 상황이 제 삶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그 미국에 입국했던 게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 한창 창궐했던 그 한중간에 미국 그 JFK 공항을 통해서 뉴욕으로 들어왔는데요. 당시에는 마치 그 좀비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 공항 전체에 저희 가족이 거의 유일할 정도로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5번가를 갈 수 있는 차들은 그 앰뷸런스 말고는 5번가를 지날 수 없을 정도의
없다 그러고요. 잠시 들렀을 때 구경했을 때 차가 거의 한 대도 다닐 수 없는 그런 그 황량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여태까지 돌아가신 분이 한 689만 명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미국에서만 몇 명이 돌아가시냐면 116만 명입니다. 전날 기준입니다. 지금 아마 우수리를 떼서 그런데 아마 117만 명 가까이로 좀 늘어난 것 같고요. 이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발발하고 난 1년 만에는 얼마나 돌아가시냐면 50만 명에 이르는 분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리고 베트남전, 미국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이 그 자국 국민들을 잃었던 숫자보다 훨씬 큰 숫자입니다. 만약에 50만 명이 사망한다면 그 조지아주 우리 국내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그 주도인 아틀란타시가 그 대부분 뭐 소멸된다. 이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19 사망자에 대해서 한 명당 한 1분씩 묵념을 한다면 한 347일까지 걸리는 그런 기간이더라고요. 그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충격이 엄청났지만 이 되돌아보면 지난 3, 4분기 기준으로 미국 국내 총생산은 5.2%나 늘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천조국의 국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최대의 국가인데 5.2%나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기축통화인 달러의 힘이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는데요. 제가 현지에서 느끼는 건 물론 달러의 힘이 뭐 그 가장 큰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오는 건 결국은 재정의 힘이었습니다. 뭐 연준까지 재정 당국으로 동원을 해서 거의 3차 세계대전에 임하는 것처럼 그렇게 총력 대응을 하는 미국을 현장에서 지켜봤고요. 그 과정에서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정치권이 극한 대립을 일삼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주 양극화된 그런 정치적 견해를 갖고 있지만 적어도 팬데믹 국면에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갔습니다. 이게 그 국내 정치, 국내 경제 전문가들이 연초로 돌아가 보면 대부분 올해 미국 경기는 침체를 거듭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올해부터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라고 대부분 내다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그 경제 전문가들이 보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재정 정책의 힘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가계의 그런 초과 저축의 그런 소진이 물론 되고 있지만 아직도 초과 저축을 갖고 있는 그런 원동력이고요. 그래서 마치 고지 않는 고도를 기다리는 것처럼 미국 경기 침체는 아직도 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미국의 힘이다. 이렇게 지금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운 마음도 드는데 얼마나 인포맥스 라이브와 함께 오셨나 봤더니 2년 이상 출연해 오셨어요. 기자로서 그리고 또 뉴욕 특파원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남기실 말씀 있을까요? 네, 같은 맥락입니다. 지금 우리 국내 국민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부분이 너무 과도하게 고통받는 것 아닌가. 지금 나라 밖에서 볼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 지금 보면 겉으로는 아주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 이걸 이제 이단적인 종교에서 보면 사이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뭐 경제 부분에서도 보면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대표적인 경우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 파탄론이 대표적인 경우에 저는 해당한다고 보는데요. 일부 경제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의 그런 확정적 재정 정책에 대해서 아주 좀 알러지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뭐 일부 뭐 언론들은 우리나라가 중단위 국가 수준으로 재정이 파탄날 수도 있는 것처럼 과거에 호도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한국 재정이 허약한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절대 재정이 허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 통계와 수치로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제통화기금하고 OECD 등은 팬데믹 국면을 지나면서 제발 한국은 재정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쓰라고 여러 번 권고했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재정정책을 공격적으로 펼쳤어야 됐지만 그 정책이 너무 과소하게 투입되는 바람에 지금 한국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경기를 과도한 가계부채로 지금 떠받치는 그런 형태이지 않습니까? 이걸 정말 재정이 해줬더라면 지금 가계부채가 이렇게까지 늘어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지금 한마디로만 말씀드리면 한국은 아직도 재정 건전성 부분에서 세계 최고라고 자랑하는 독일보다도 재정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이건 통계입니다. 이건 산수인 영역인데요. 이런 부분을 놓고 국민들한테 올바른 경제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직도 한국 국채는 월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자 대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중남미 정도의 그런 재정 건전성이나 재정이 바탕난다면 누가 우리나라 국채를 사겠습니까? 지금 국내 언론 매체 가운데 채권 파트에 있어서는 가장 정통한 게 연합인포맥스라고 자부합니다. 우리 동료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KTV 한국 국채를 가지고 국제 컨퍼런스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월가의 투자자는 물론이고 세계 큰 손들이 다 몰려들어서 우리 한국 국채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요. 우리 재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을 걱정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재정을 너무 과소하게 투입해서 미래 세대의 성장 동력까지 지금 우리가 갉아먹는 건 오히려 미래를 식민하는 우리 당장의 우리 현 세대들이 미래 청년들의 그런 그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그런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논의 과정을 좀 더 심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전하는 말씀에서 그 소에서 또 여러 가지 울림이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한국에 돌아오셔서 스튜디오나 또 다른 기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